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지난 대선도 저는 보면 그런 면에서 지금의 야권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대선 전에 대선 과정에서 야권이 주로 내세웠던 의제가 뭐죠?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복지국가, 뭐 복지 강화,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대북정책의 스탠스, 뭐 예를 들면 포용정책으로 표현되는, 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통일, 적극적인 통일이 이제 지향정책이었죠. 자, 실제로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2010년 그 6.3 지방선거에서 그때 야권이 상당히 선전합니다. 그때 내세웠던 의제가 예를 들면 무상급식 같은 거예요. 그걸로 차별화를 한 거죠. 처음으로. 정책적인 의제를 가지고 차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먹혔어요.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자, 그런데 이제 대선이 가까워집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는데 야권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것들을 주요 의제로 들고 나왔죠. 뭐 관련해서 정세 이야기도 조금씩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에서 졌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나왔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했던 여권 입장에서, 특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강자의 전략을 씁니다. 강자의 전략. 동질화 전략을 써요. 박근혜 정부가 뭐 내놨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내놨죠?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랬잖아요. 복지 강화 하겠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는 있었다고 믿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 복지, 야권이 차별화하려고 내놓았던 의제들을 야금야금 다 봉쇄해버려요. 동질화해버려요. 뭐가 차이인데,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사실은요, 야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나온 통일 대박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습죠?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우스울 겁니다. 사실 저는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야권의 입장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뭐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뭐 정당의 지지자도 아니고 정파적으로는 무당파에 가깝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대선 때는 뭐 굳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입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요, 어떤 입장에 있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대박,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뭐야 이렇게 싶죠. 지금까지 뭐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실질적인 경제 교류 협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뭐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또 개성공단 뭐 폐쇄까지, 그걸 어느 쪽이, 물론 뭐 북한의 책임이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그런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정권이 통일 대박을 이야기한다. 근데요, 저도 뭐 나름대로는 진정성이 없다,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왜? 야권의 전략이 뭐 남아있을까요? 야권의 차별화 전략이. 통일까지 버려보면. 적어도요, 사람들의 담론 또는 레토릭상으로는요, 야권이 차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후보 시절에서 끝나지 않고 대통령 돼서
다음 정권에 그걸 미리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권의 전략을 하나씩 다 봉쇄하고 동질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권이 뭘 해야 될까요? 차별화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해야죠. 차별화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그런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 또는 뭐 복지공약 이런 것에서 자, 정치 이야기를 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좀 이따 다른 이야기로 건너갈 건데. 아니, 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늘 강연 들으러 오신 분들,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국의 상황을 놓고요, 그 어떤 개념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한번 예시로 드리는 거니까 좀 그냥 선입견 없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차별화를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경제민주화 레토릭으로 했지만 그걸 실제로 구체화하려는 그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인물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선에서 깨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복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오히려 뭐 제가 한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김진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 남아서 그 새누리당과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걸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약자가 승리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강자에게 계속 말려드는 전략을 쓴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자꾸 이제 이 정치 이야기를 좀 오래 하니까 좀 지겨우신가요? 근데 재밌지 않나요? 네. 아까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자, 이걸 그러면 개인 문제에 어떻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교육 문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요, 교육 문제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트위터나 이제 페북 같은 데서. 그랬더니 이분, 어떤 분 중에 답변이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멘션이 왔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죽으나 사나,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학부모들처럼 바짓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어쨌거나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안타깝지만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그런 구조를 없애야 되긴 하는데 지금 한국의 현실로는 이렇습니다. 돈 많은 학부모와 물론 아까 제가 이제 이 강남 집값학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재력이 있을수록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해요. 적어도 아이들 점수로 줄 세우기 경쟁시키는 그런 구조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똑같은 점수 따기 경쟁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이건요, 게임 이론을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이론에, 예를 들어 전개형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그냥 포크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크판. 여러분들, 포크판에서 누가 주로 돈 땁니까? 돈 많은 사람이 따죠? 대부분은 판돈 큰 사람이 땁니다. 왜? 지를 때 확 지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애가 처음에 비슷한 반에서 뭐 한 30명 되는 중에 반에서 평균 한 5등 정도 되는 A와 B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 학부모들이 처음에 사교육비를 써요. 좀 앞서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점수 따기 경쟁을 시켜요. 50만 원을 쓰면 처음에
A라는 부자 학부모가 50만 원을 쓰면 B가 알았어. 콜. 나도 받을게. 그래서 50만 원 판돈을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으면 부자 애가 한 3등으로 올라가고 얘는 뭐 한 6등이나 7등으로 뒤처질 애였는데 비슷한 성적을 거둬요. 자, 그래, 따라왔어? A 학부모가 다시 판돈 더 키우자. 야, 50 받고 100 더. 자, 100을 판돈을 더 키웁니다. B 학부모는 이제 망설이죠. 따라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애를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점수 따는데 필요하니까 판돈을 그래 마지못해 콜 100만 원을 더 틔웁니다. 부자 학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 좋아 그러면 150 받고 200 더. B 학부모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점수 따기 경쟁시켜서는요,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물론 사교육이 팽창해 있고 사교육으로 아이들 줄 세우는 그런 경쟁을 시키는 구조에서 그 경쟁 압력에서 벗어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요. 최대 경쟁자는 옆집 아줌마라고. 네. 옆집 아줌마가 뭐 시키는 거 보면 뭔가 뒤치질 것 같고 불안하니까 시키게 돼 있거든요. 또 학원가를 비롯해서 사교육 업체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이 잘못된 경쟁 심리 또는 그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장악하죠. 근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재력이 없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만약 물론 공부로 승부 볼 수 있고 공부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면 그건 부모도 자기 노후 자금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한테 도움 안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김연아, 10여 년 전 김연아의 학부모였던 거예요. 얘가 피겨스케이팅을 어디서 피겨스케이팅 하는 걸 보고 와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공부 잘해야 돼. 점수 잘 따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로 가야 돼. 그리고 판검사 돼야 돼. 또는 의사가 돼야 돼. 그 트랙으로 애를 키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연아 선수를.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김연아 선수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설사 들어가서 의사가 됐든 판검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게 김연아 본인을 위해서든 부모를 위해서든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아이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빼곡히 차 있는 이 사회가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개개 부모들이요, 그리고 모든 개개 학생들은요, 자신이 잘하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윗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지켜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요, 지켜보면 보입니다. 애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데 소질이 있는지,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런 애들을 한결같이 다 공부를 줄 세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공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학부모가 자기가 음악 대학을 나왔고 음악가로서 꿈을 키우고 싶다고
그걸 아이한테 투사해서 얘가 음악적 재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음악으로 계속 음악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그건 다른 의미에서 애의 소질을 제대로 발견하고 키워주지 못하는 거죠.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이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을 키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국제 콩쿠르 나가잖아요. 콩쿠르.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콩쿠르 이런 데서요, 1등 안 하면요, 한 3등, 4등만 돼도요, 음악계에서 제대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5등, 6등 정도 하면요, 뭐, 그 직업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직업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이의 소질을 키워주는 것, 아이가 잘하는 걸 발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저는요, 부모로서 훨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도 그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는 요리에 취미가 있어서 요리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아등바등 그 사이에 막 점수 따기 사교육을 시키는 비용을 가지고 요리사로 나설 수 있는 교육을 배우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해준다든가 또는 아이가 그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데 비용을 투자하는 게 저는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은요, 차별적 역량, 기술을 키워야 되고요. 핵심 급소를 찔러서 그 국지적인 요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기업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 경제를 꾸리거나 아이들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어찌 보면, 좀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어령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뛰면,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모든 아이들이 각자 사방팔방으로 모두 다른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방면에서 모든 아이들이 1등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훨씬 좋고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어령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그 말씀에 관해서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약속했던 시간이 대충 다 돼서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준비해온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번역자가 나서서, 저자의 메시지를 제 시각으로 너무 많이 걸러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오히려 좀 어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제1의 독자로서 느꼈던 감상 또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쨌든 깨달았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말콤 글래드웰이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것과 달리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인 영웅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2부가 상당히 땡길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 영웅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한 정말 뛰어나게 된 그 업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던 그 내용이요. 결국 힘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힘의 한계. 힘의 한계 관련해서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좀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보통 어떤 범죄자에 대한 대응 또는 비행 청소년 또는 폭력, 우리도 이제 뭐 학교 폭력 이 문제 심각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일변도에 대응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사형까지 거론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처벌 수위를 높여서 이게 문제를 없앤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그걸 뭐 학생부에 이제 정말 낙인 찍듯이 계속 남겨서라도 아이들 간의 폭력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근데 그게 굉장히 즉자적으로 와닿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게 정말 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념상의 대응, 그 강한 폭력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자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처벌, 페널티, 불이익을 주면 그런 행위들은 억제될 것이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나왔던 반항과 근위 이론에 따른 겁니다. 그 충분한 강압과 근위를 통해서 그걸 억누르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아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방치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고 밥 먹는 것 빼고는 계속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 줄세우기 경쟁에서 이렇게 낙오자가 된 아이들은 다른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어딘가에 이 아이들이 한참 자라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분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분출구가 삐딱하게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는 폭력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닌, 예를 들면 그 아이가 정말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방치돼 있고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뭐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런 이제 학대를 받고 있다면 그 아이는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그런 상황을 해소해 주거나 그게 직접적인 해소가 안 된다면 적어도 그 아이가 올바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한다거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선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요, 사실은 뭐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저희 그 애엄마가 지금은 이제 몸이 약간 뭐 그렇다고 허약한 건 아닌데요.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쉬게 됐는데, 지난해까지 그 양평에 있는 중학교에 상담교사로 있었습니다. 상담교사를 하면서요, 그 아내가 확실히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도 많이 전해줬는데요. 폭력을 휘두르고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의 문제는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삐뚤어진 성향을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으로 드러내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엄마가요, 사실은 딴 걸 한 게 아니라 그런 애들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 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들 이야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뭐 별다른 상담 기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뭐 그런 교육도 받고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아이의 입장에서 얘가 느끼는
고민이 뭘까, 상처가 뭘까, 아픈 게 뭘까. 그걸 아이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중에 꽤 많은 아이들이 변화를 보였어요. 정말로. 되게 놀랍더라고요. 뭐, 안타깝게도 이제 애 엄마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용인 흥덕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애엄마 이야기는 약간의 개별적인 사례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뭐 어떤 이렇게 변화라고 할 수 힘들지 모르겠지만, 용인 흥덕고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게 단순히 강압적인 훈계, 처벌 또는 뭐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으로 대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용인 흥덕고는요, 2010년에 개교를 했는데요. 용인 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평균 입학 성적이 28개교 가운데 28등. 그리고 신생 고등학교라 학생들 정원수를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첫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실에 앉아있으면 꾸벅꾸벅 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반에 들어가면 한 30명 중에 1.5명만 빼고는 다 졸고 있다는 겁니다. 졸고 있다. 한 명만 눈 떠 있고 한 명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학업에 관심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왜 하는지 의미를 느껴본 적도 없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요. 담배 많이 피죠. 그런 아이들이 문제 아들만 진짜 뭐 골라서 왔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교장 선생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또 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냥 그 아이를 체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사와 아이가 같이 돕니다. 운동장을 한 개비를 피웠으면 1시간을 돌고요. 두 번째 적발되면 2시간을 돌고요. 세 번째 걸리면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지리산 정주를 갑니다. 그만큼 아이들한테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단순히 훈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늘 아침에 환한 웃음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부모는 그 아이가 그 어떤 여자애였는데요. 그 여자애가 한 번도 뭐 누구를 위해서 선물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던 아이인데 1년이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눈이 오는 날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캔커피를 사들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해주는 상황까지 생겼고요. 교장과 교사가 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은요, 그 학교에서 짱 먹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짱 먹는 아이가 치킨 배달을 해요. 치킨 배달을 하는데 시급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 배달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급 좀 제대로 챙겨달라. 그럼 부탁을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아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직접 치킨 배달을 같이 갑니다. 무서운가요? 저는 진정한 교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던데. 근데 사실 너무나 낯선 모습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 아이조차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1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끊임없이 대하면서 왜 일정한 시기에 학습이 필요한가. 그리고 꼭 학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꿈을 찾는 게 네가 뭘 하고 싶어 하고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과정들을 계속 끌어냅니다. 그래 졸업 첫 입학생들이 졸업할 때 정말 아무도 제대로 된 대학에 거의 졸업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서울대도 몇 명 진학을 하고요. 이른바 상당히 괜찮은 대학들에 꽤 많이 진학합니다. 제가 이걸 저는 사실 이런 시각 자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불편함도 느낍니다만 어쨌거나 한국 사회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정말 망가져 있던 아이들, 희망이 없어 보이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애정과 관심으로 그렇게 돌려놨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취 동기를 갖게 만들었고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 성취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 아이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입학할 때 장미꽃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니네들은 이 장미꽃처럼 다 밝고 예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3년 동안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선생님들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실천한 거죠. 그리고 3년 후 졸업식 때 아이들은 가시가 빠진, 가시를 다 떼낸 장미꽃을 선생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줍니다. 선생님들이 3년 동안 저희들 몸에 나있던 가시들, 생채기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이처럼 애정과 관심은 징계나 강압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감화할 수 있고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안에서 끌어오르는 내발적 동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요, 이 책에서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힘의 묘환, 그리고 올바른 힘의 묘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올바른 힘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사실 마지막으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은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는데요. 제가 울었거든요. 이게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아까 골리앗이냐 물어봤을 때 누구도 골리앗이라고 손들지 않았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편으로 저는 하버드도 갔다 오고 한때 동아일보 기자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골리앗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다윗처럼 느낍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느낍니다. 저는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거대한 언론, 부동산 업계, 건설업계와 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부동산 전망과 관련해서 거의 종북 좌빨 비슷한 딱지인 폭락론자라는 딱지도 얻고 있고요.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전략을 내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잘 선택했었구나. 저는요, 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야기 하다 보니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경북의 경산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시골 고등학교입니다. 전혀 명문고등학교였고요. 제가 학부 때 연세대학교를 갔는데, 연세대 갔을 때
저하고 딱 동문이 딱 저 포함해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딱 1명 있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경산고등학교 다닐 때, 경산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좀 공부한다는 친구들요, 다 대구 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달리, 딴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냥 시골 고향 부모님하고 떨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경산고등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냥 작은 연못에 그냥 큰 물고기 노릇을 했던 거죠. 뭐, 정말 공부도 잘 못하던 애가 그냥, 딴 애들이 나보다 좀 더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쭐해서, 잘난 척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동아일보를 한때 다녔습니다. 동아일보, 지금 뭐 물론 3등 신문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뭐 힘 빠진 언론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메이저 언론이라고 불리는 조중동 3개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했을 때 동아일보는 지금 정도의 위상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위상이었고요. 근데 제가 몇 년간 다녀본 결과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오히려 이 동아일보란 조직 속에서 제가 녹아내리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나왔습니다. 말콤 글래드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인상파 화가들이 그 당시에 활약할 때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살롱이라는 거대한 뭐라 그럴까요? 미술계의 거대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름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단을 내려서요. 어느 날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가 되기로 결심하고요. 인상파 화가들만 따로 나와서 독자적인 전시회를 엽니다. 그 선택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거래되는 미술품들을 만들어낸 인상파가 세계 미술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동아일보라는 거대 조직을 나왔는데요. 그리고 한때는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한 1년 반 동안은요, 수입 한 푼 없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돈 벌어주는데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2번째로 잘한 선택이 동아일보를 나온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를 나왔기에 제가 정말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내려고 정말 노력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부동산이든 경제 문제에서 차별화된 시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자녀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시기고 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약자라고 느끼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좌절해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약자가 정말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든지 꼭 이 사회의 승자가 돼서 누군가를 또다시 억압하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 책이 다윗과 골리앗 이 책이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힐링 코드에 맞춰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바꿔서 심리 치료를 해서 그냥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조건과 상황에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회 선택은
궁금하시죠? 제가 했던 최선의 선택. 제 아내를 만난 거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혹시 제가 바로 받을게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좀 받고요. 아니면 예, 질문 주십시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우리는 싸움을 하죠. 사실은 저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로서 제가 싸우는 전선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조그만 연구소를 만들어서 뭐 재벌계 연구소나 뭐 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연구소와에 맞서는 또는 좀 다르게 일반 가게들을 위한 정직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이제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약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싸움터가 뭔지 또 넘어서야 할 상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차별적인 역량을 길러서 그 자원을 투입하는,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는 없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 또는 뭐 돈이 됐든 또는 뭐 에너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일단 잘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애매한 표정. 자, 질문 하나만 좀 더 받겠습니다. 사실 뭐, 예.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대를 해서 결국 그 잘못된 구조를 바꿔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 시장 결국 약자의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 제약된 상황에서 사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저도 마음 편하게 무조건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런 정도로 충고를 하면 대부분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가 계속 집값을 떠받치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전세 시장이 불똥이 튀어서 전세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도 빚내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닐까? 또 그냥 비싼 전세 올려주면서 또 그냥 전세를 그래도 살아야 되나? 2년 동안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거 다윗과 골리앗 선전을 해야 되는데 제 책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선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기득권 구조가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자신들한테 넘어오도록 그래서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토끼몰이에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기 물량공세 이야기했죠. 어찌 보면 적들은 엄청난 정책도 쓰고 온갖 세제 혜택, 금융 완화 정책 이런 그다음에 공공 재정 이런 것까지 다 소진해서 다 때려붙습니다. 언론, 조중동, 그 다음에 정권에 장악된 방송 다 포함해서요.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미국의 공중폭격에 대항해서 베트콩들이 했던 것처럼 땅굴 파고요. 지하로 숨을 들어서 버티는 겁니다.
물량이 다 소진되면 부동산 거품 저는 꺼질 거라고 믿고요. 그때 나와서 그냥 체력을 비축해 놨다가 그때 나와서 밝은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냥 편안한 주부 생활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담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미가 부동산 강연으로 끝나는 것 같은. 지금 언론들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슬레발 치는데요. 이거 몇 달 못 갑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2월, 3월에 14년 만에 최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요, 건설업체에도 대목이지만 건설업체 강보 받아 먹고 사는 언론사, 특히 신문사 입장에서도 대목이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매출이 거의 1,000억, 2,000억씩 줄어든 언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파트 광고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큰 흐름에서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한 어떤 변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극에 가까운 변화들을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집값 바닥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 보십시오. 제 말이 가히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거 느끼실 때가 오실 겁니다. 이건요,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로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도 골리앗을 적어도 판정승까지는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강연 마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가실 분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사인 필요하신 분들 기다려서 조금만 사인 받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